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왕 전 청와대 정보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개각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여가부 장관 후보자,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했고요.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오늘 또 청문회 사무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 대적관, 군인 정신으로 무장이 돼서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하는 군인다운 군인, 그리고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드는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어떤 군사적 취약성이 그동안 군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만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거 있으면 최단 시간에 보완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제가 취임하면 여러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방향을 국민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후보자로서도 지금 어떻게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단 청문회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예, 청문회장에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네,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 4년 전에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했던 발언들이 계속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분을 국회의원 후보로 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저런 분을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용인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분은 국방부 장관 후보로서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물론이고, 저는 이 시대 21대 국회에 과연 맞는 분인가? 그리고 저분을 만약에 21대 국회의 의원 성원으로서 인정을 한다면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12.12 쿠데타와 5.18 그리고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그 촛불, 이것과 관련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까지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분은 장관이 아니라 의원 자격조차도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이번 이 영상을 보면서 했습니다. 예. 아니, 우리가 그 많은 국민적 갈등을 겪으면서 12.12는 쿠데타고 5.18은 민주화 운동이었었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무고한 우리 국민들이 희생이 됐었고 이런 것들이 다 증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상대방이라고 해서 모가지를 어떻게 한다 예. 이런 말에 또 원조 악마는 노무현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국민들이 들으면요, 저는 지지자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아니 이런 분이 국방부 장관 후보로 올라왔어?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지명도 철회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알고 물러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기자들이 뭐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적극적으로 해명한 건 딱 하나 정도로 보입니다. 그 쿠데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요. 사법적인 판단, 역사적인 판단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근데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뭐 촛불 집회에 대한 얘기들은 자기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선택적으로 해명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청문회장에서 일단 인사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는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문제가 되는 발언들 저도 영상을 봤습니다만 굉장히 거친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과도한 표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좀 그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2019년에 태극기 집회에 가서 한 발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신원식 후보자를 제가 예전부터 좀 아는, 제가 또 외교안보 쪽을 했기 때문에 그 바른미래당에 계실 때 저랑 같이 또 토론도 하고 논의도 같이 하고 친분이 좀 있으십니까? 예,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셨어요. 예. 근데 이제 2019년에 그렇게 좀 과격한 발언을 태극기 집회 하게 된 건 제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바로는 아까 나왔습니다만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남북정상회담을 가서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을 합니다. 네. 그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대부분 이 군사부 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몇 킬로를 지정을 해서 우리 군대가 정찰도 못하고 그다음에 포사격도 못하고 뭐 적대행위를 못하게 예, 기동훈련을 못하고 이런 이제 적대행위 중단하는 것들을 합의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그 군 출신 인사들 중에서는 이건 우리 대한민국 국방을 포기한 거다라고 하는 강렬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때 대수장이라고 하는 단체를 주도적으로 만든 게 신원식 장관이었습니다. 대수장이 그 단체가 이름이 뭡니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그래서 대수장입니다.
기존의 성우회라고 하는 이제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들의 단체가 있습니다만 예. 이건 공식 단체고 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만큼 절대 용납 못하겠다. 이걸 이제 뭐 막아야 된다. 그래서 대수장이라는 단체를 주도적으로 만들었고 그 역할과 활동으로 사실은 비례대표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야기를 이제 태극기 집회 가서 뭐 태극기 집회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모였기 때문에 좀 막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냥 입장 그 배경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적절하지 못한 발언,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 해명하고 소명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있으라고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 부분에 대한 그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격을 논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텐데 어쨌든 그 당시 상황엔 그런 맥락에서 대수장의 주도적인 장군으로서 그때 역할을 태극기 집회 갖고 좀 거친 언사를 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뭐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가지고 뭐 지명을 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청문회가 있으나 마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그랬고 뭐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매우 좋아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장관을 누가 싸움 잘할까 하고 싸움 잘할 사람 골라서 뽑아내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청문회에서 아무리 비판하고 국민적인 비판이 있어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냥 지명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역사가 시작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좀 하는데요. 네. 근본적으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지난 5년은 잘못된 어떤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좋은 의미라면 12.12 군사 쿠데타도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원식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우리 군대의 수장은 이제는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집단으로 전락될 수 있는 네. 이런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명을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만약에 그냥 강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국민적 저항이 좀 거세게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네. 전망합니다. 그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됐던 발언을 한 게 한 집회에서 한 게 아니라 여러 집회에서 했던 말이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 보기에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 또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도 사실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작년 국감에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너무 편향된 인사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도 사실은 지금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지난해 국감에서 신원식 당시 의원이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건 이제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 육사에다 그 5명의 항일 영웅들을 흉상을 설치했을 때 군 일각에서는 또 이제 좀 상당히 강경한 군의 이제 그런 입장들 대변하는 분들이죠. 군의 네. 일각에서는 부적절한 의견들이 조금씩 제기가 됐었어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수장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이제 입장이 아마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원 자격으로 작년에 그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금방 그 후보자 입장에서 지금 기자들 질문 답변하듯이 장관에 취임한 다음에 의견을 묻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이 되면 국민께 밝히겠다고 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장관 되기 이전에 그 홍범도 장군에 대한 흉상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또 의원 되기 전에 태극기 집회에 가갖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극한 발언들을 쏟아냈을 때 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자체의 발언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인식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해명하고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까지 추천이 되는 사람은 자연인일 때나 또 공직에 있을 때나 그 말과 행동이 일관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거르기 위해서 우리가 청문회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청문회가 그 무력화된 상태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참 답답하고요.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우리 군사력을 뭐 무력화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의 기초안을 만들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했냐면 박근혜 정부 때 만약에 남북이 만났을 때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군사 합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초안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때 정책실장으로서의 신원식 당시에 이제 군인이죠. 사인이 있었던 그 안을
상당 부분 토대로 해서 그 9.19 합의안을 만들어낸 것인데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내용이 이전 정부에서 논의됐던 걸 기초로 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초안을 만들어낸 것이 신원식 당시의 정책국장이었었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박근혜 정부 내에서 남북이 만났을 경우에 군사합의 내용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을 한 것인데 본인들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안보 파괴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것만 안보 파괴입니까? 이렇게 본인의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국방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요 말씀해 주신 부분도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 장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실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추진하던 탄핵안이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추진되는 모양새고요. 오늘 최고위에서 이걸 추진할지 말지 결정을 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탄핵을 추진을 하겠다고 일단 민주당이 먼저 입장을 냈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그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신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좀 논의를 해보니 이게 역풍이 좀 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민감한 부분들을 좀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자라는 의견이 이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유야무야가 돼버린 거죠. 네. 탄핵을 추진하려고 했던 대상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효 효과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핵 이야기는 좀 들어갔고 그리고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신원식 후보자를 새로 임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어제 오늘 사이에 다시 민주당 지도부에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신원식 장군 그 골탕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을 다시 꺼내 들어서 네. 어차피 물러갈 사람인 이종섭 장관을 탄핵을 현직은 아직은 그 장관이니까요. 탄핵을 추진해서 가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결이 되면 그 다음 절차는 다 하시지 않습니까? 직무가 정지됩니다. 네. 그러니까 장관은 이때 장관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관으로 임명된 신원식 장관은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공식 인용이나 기각이 결정이 날 때까지 후보자도 아닌 상황에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탄핵을 추진하려 했다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은 없던 일로 되었던 특히 안보 공백이라는 역풍을 우려해서 좀 거두어들였던 탄핵을 다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완전히 그 일관되게 신원식 골탕먹이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3개월 동안 국방부에 수장이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의 시선이 어떨지 아마 고민하는 것이어서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쉽게 그걸 추진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고 좀 뒤끝 장렬 좀 성질 부리기죠. 저는 오히려 신원식 그 후보자에 대한 더 엄정한 그 인사청문을 하고 더 송곳 질문을 해서 신원식 장군에 대한 검증을 정확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차치하고요. 비서관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 장관을 교체한다 하기 전에는 탄핵은 당연히 추진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의견이 지난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 때와는 다르다. 이 부분은 이미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그 공소장, 체포영장에서 기재한 것처럼 이종섭 장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법률 위반에 대해서 이미 확인되었다 해서 이 부분은 탄핵을 하고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용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훨씬 더 많습니다. 확신들을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책임은 묻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종섭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장관을 바꾸는 건데 그게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대통령실은 부인하는데요. 부인은 하지만 실제 그 뭐 어떻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인정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 있었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뭐 책임을 통감한다 이 정도의 멘트만 나와도 민주당이 그러면 경질성으로 인정을 하고 탄핵안을 추진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복잡하고 소란스럽고 책임론이 왔다 갔다 하고 대통령 관련설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장관이 바뀌면요 아무런 말을 안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질성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을 교체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정쟁을 심화시켜가면서 탄핵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두 가지가 제기된 거죠.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사표를 보류한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후임으로 추천된 신원식 장관이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워낙에 말도 안 되는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을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아, 후임에 대한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후임에 관한 것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가 그 골탕 먹이기라고 예, 하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나쁘게 표현하면 골탕인데 이런 사람이 그 장관이 되는 것은 오히려 이종섭 장관보다 훨씬 더 뒤로 후퇴하는 내용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다시 그 만지작거리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만 카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국회에서 특검으로 진상 규명을 하고 그리고 이미 사표를 낸 장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차기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후임 장관 후보자를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답답함이 그 후임 장관이 신원식 장관 후보자였을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어떡하나라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국회에서 그 소식이 나오면 속보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라디오 진행자 3명에 대한 고발도 했고요. 야당에서는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신학림 위원장과 이 김만배와의 허위 가짜 인터뷰 그리고 그것이 대선 3일 전에 사실상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마땅한 대응을 할 시간도 없이 확산되면서 여기저기 퍼날려서 사실상 대선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는 건 뭐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두 가지는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언론 탄압이나 언론 길들이기로 보일 정도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 예컨대 지난번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에 그 대선 3일 전에 보도됐던 뉴스타파 보도를 그 보도했던 다른 언론사 기자 몇 분들을 고발을 했어요. 네. 저는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확인된 것, 그러니까 뉴스타파라고 하는 그 언론 매체가 나중에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니까 그 녹취 파일 전체를 70몇 분짜리를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대선 3일 전에 자기들이 녹취 파일이라고 풀었던 내용에서도 조작된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영이가 가서 커피를 타 먹은 게 없는 거라고 9월 15일 날 이미 말을 했던 녹취 파일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은 빼고 두 개를 엮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마치 커피를 타준 것으로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던 게 드러났기 때문에 명백한 조작이라는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JTBC 같은 경우도 당시 JTBC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그 보도를 통해서 그 기자란 분이 복모 기자란 분이 조영 씨를 인터뷰해서 조영 씨가 커피를 타 먹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배척하고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커피를 탄 것으로 보도를 한 것이어서 이게 허위, 그러니까 가짜와 허위를 알면서도 그런 방향으로 조작 보도를 했다는 혐의가 짙게 있는 두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지금 특별수사팀이 저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뉴스타파가 3일 전에 보도하면 당연히 언론 인터넷 매체가 보도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 보도일 거 아니겠습니까? 커피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것을 퍼날려서 인용 보도한 다른 언론사까지도 고소 고발하는 건 제가 볼 때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라디오 진행자 3명도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진행자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과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언론은 균형을 맞췄어요. 뉴스타파가 이렇게 보도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 네. 두 개를 같이 보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게 저널리즘 아니겠습니까? 네. 대부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됐던 저 라디오 진행자 세 분은 네. 라디오를 진행하는 공정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방 측의 그 반박, 해명에 대해서 전혀 없이 자기의 주장을 좀 섞어서 뉴스타파의 그 3일 전 보도가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를 했다는 면에서 아마 그 고발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비서관님. 사형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김기현 대표가 사형감에 맞게끔 검찰이 무섭게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내외 모든 언론들이 과연 바람직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각과 국민의 시각이 다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언론 오보 낼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오보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2년 전에 이제 그 언론관계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도 오보에 대한 지나친 강화와 그리고 징벌적 배상 이런 것들이 언론을 그 힘들게 할 수 있다. 네.
특히나 탐사 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언론이 밝히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뭐 이런 것들이었었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외신들도 많은 동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 그 한국의 언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한다라고 했던 국민의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건 뭐 언론의 자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있었고 윤석열 당시 검사가 언급이 되고 있었고 한 부분은 팩트예요. 그런데 그 옆에 한 지리로 나가서 커피를 타줬다. 이것이 누가 타줬느냐라는 부분이 당시 윤석열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명예훼손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형감이라고 말할 정도로 들썩들썩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어떤 보도를 냈었냐면 지난번 이동관 아들 학폭과 관련해서 그 최초 신고한 한화고 교사가 전교조 교사였었다. 그리고 경기도에 근무하면서 문재인 지지를 했었다. 뭐 등등의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팩트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어떤 보도를 했다가 이것에 대해서 똑같은 크기로 정정 보도를 내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론은 사과하고 방송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었다라고 정정 보도하는 것이 언론이 질 수 있는 최대의 징벌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나 벌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할 때는 언론을 옥죄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요 총살감이라는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겨우 명예훼손인데 혐의는 겨우 명예훼손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하게 하는 경우가 과연 상식적인가라는 물음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제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겁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뉴스타파하고 JTBC 같은 악의적인 조작 뉴스가 만약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리고 김만배와 신앙님 사이에 거액의 돈 요구관 정황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단순한 오보, 사실 확인이 누락돼서 오보했던 게 아니라 대선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획과 의도와 전술화 전략하에서 사전 모의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거라고 한다면 이건 단순한 명예훼손을 뛰어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찰에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윤석열 그러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의혹의 몸덩어리라는 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정치적 사안이었어요. 근데 이걸 갑자기 윤석열 게이트다. 그리고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이렇게 틀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기상천외한 이야기거든요. 그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김만배의 머릿속에는 그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걸 그 김만배 머리와 같이 협의해서 논의해서 이재명 게이트를 순식간에 윤석열 게이트로 바꿀 수 있는데 가장 득을 본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한 오보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인 음모가 개입된 게 아닌가라는 것을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명예훼손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뒤에 거래가 있다든지 음모라든지 기획과 조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진상 파악을 위해서 검찰이 이렇게 수사한다라는 주장처럼 들리는데요.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에요. 대선 끝난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적용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형감이다라고 하면 내란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것이 내란을 획책한 건가요? 내란을 위한 조작을 했던 건가요? 우리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결국 그래서 말 안 듣는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이동관 체제에 들어서고 나서 뉴스타파를 겨냥하고 그리고 JTBC를 겨냥하고 KBS, MBC를 겨냥을 해서 우리는 제대로 손볼 거야. 그리고 우리 앵커분들 사회 볼 때 정말 말 조심해라 라는 경고까지도 그 3명의 고발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민주당에서 일단 발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강선호 대변인이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당의 방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특검을 통해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밝혀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네요. 예, 아마 비서관님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안보 공백은 일단 없게 됐고 이제 뭐 아마 청문회 준비를 더 열심히 하겠죠. 예,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언론 보도로 다 전해진 건데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총선에 대비한 용산 참모들을 차출을 요청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규모가 뭐 많으면 40명까지 된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혹시 들으신 게 있는지? 저도 명단은 뭐 본 적이 없고요. 근데 이제 또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금 공식적으로 그런 명단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근데 이 신분이 한 군데가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국민의힘 관계자가 나오고 사무총장이 또 나와요. 근데 대부분 명단이 같다는 것과 사무총장의 반박까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사무총장 입장에서 공식 부인했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총선이 거의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건 뭐 그건 항상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게 수석 비서관급이든 그냥 비서관급이든 뭐 행정관급이든 예, 이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에 대한 순차적인 스케줄을 아마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1차로 나가고 언제 2차로 나가고 언제 3차로 나갈지 이런 것들 왜냐하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 업무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것들을 좀 그 계획표를 짜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명단이 주고받으면서 누구는 언제까지 나오고 누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대통령실에 있던 행정관급, 비서관급, 수석비서관급이 이렇게 대규모 차출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뭐 30%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이 물론 이제 저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영남으로 가면 뭐 당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영남은 더 공천 경쟁이 더 치열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의 추이를 먼저 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용산에서 근무했다는 경력이 내년 공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이게 실제로 가셔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되려면 이제 기존의 현역 의원과의 이제 사실은 이제 싸움이 되는 것이고 네. 기존의 또 당협위원장과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별 잡음 없이 잘 그 교통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일단 뭐 당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마 의무로 양으로 나올 수 있고 대통령실도 그런 준비를 의무로 양으로 하고 있는 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공개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간표를 짜는 건 조금 더 뒤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누구들 오면 우리는 뭐 항상 경선하고 민심과 국민을 보면서 예. 당원들이 지지를 받고 뭐 하면 되니까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 천하람 위원장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당원 숫자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게 좀 안 좋은 징조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예로 든 게 과연 당에서 경선을 시켜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경선이 되려면은 당원들을 막 모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연결을 해서 보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래 이제 민주당은 시스템 경선이라고 그래서 일단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탄핵의 강을 건너면서 그리고 또 통합의 당 통합을 거치면서 또 당명을 바꾸면서 사실 비대위 체제가 오래됐기 때문에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 이 전략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위에서 상당히 많은 이 행보를 많이 행마를 네.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선이 좀 덜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통령실이나 우리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는 일단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건 기본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근무하는 분들이 어디를 이제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 정정당당하게 와서 당원 모집하고 또 돌아다니고 또 유권자들 만나고 그래서 경선을 해서 네. 또 과연 어떤 당원들이 누구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지 네.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 이건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뭐 간단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PD가 시간 없다고 빨리 끝내라 그래서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괜찮겠죠? 짧게 들어볼까요? 예, 대통령실 근무한 게 플러스가 될까요? 본선에서? 예. 안 될 것 같은데요. 워낙 뭐 대통령 지지율 이 정도밖에 못 만드는 참모들이었으면 이분들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경선 과정에서 이겨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완전히 당을 장악하겠다. 뭐 지금도 장악돼 있지만 네. 더 크게 장악하겠다라는 욕심을 부리고 있어서 많은 부분 전략공천, 단수공천으로 꽂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명단이 오가는 것은 이철규 사무총장은 뭐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